글을 읽을 때 특정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많이 갖는 학생들한테 꼭 하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긴 합니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이과형의 끝판왕이라고 하실 수 있는 수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대학교 그리고 예전에는 학원에서도 수학을 가르치신 강영훈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이과형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가 중점이 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수학 박사 강영훈입니다. 흔히들 이과형 아이라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수학이랑 과학은 너무 좋아하고 몰입해서 막 하는데 뭐 문과적인 과목은 좀 안 맞는다, 알레르기가 좀 일어난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대학교에서도 아이들 지도해 보시고 학생들 지도하시고 예전에 실은 이제 그 더 어린 학생들도 지도해 보셨잖아요. 그 이과형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제가 그런 학생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국어 점수가 참 안 나오는 수학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았는데 저는 독서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주제가 뭔 것 같아? 주인공의 심정은 뭔 것 같아? 비문학이라고 한다면은 이 글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 것 같아?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못 대답했다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상당히 지엽적으로만 본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단 논술 선생님이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논술 선생님이셨고, 아까 지엽적인 거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에서 하나 지엽적인 거 안 챙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틀려요. 문장 속에서 필요 없는 거 잘 안 써놓으니까 수학 문제는 그거 빼놓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 문제는 버리는 거예요. 요거 한 수백 번 하면은 바른 듯이 트레이닝 돼가지고 다 챙기게끔 돼 있어요. 이거 다 챙겨야 돼. 안 그러면 나 진짜 고생해. 몇 번 해봤으니까 수백 번 해봤을 거예요 애들은.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랬다가는 반드시 필패해요. 왜냐? 시간이 부족해요. 국어는 더 심하죠.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계산만 잘 해결하면 답은 정확히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학 문제도 진짜로 어려운 문제들은 호흡이 길어서 앞에 내용을 기억을 충분히 하면서 이해도 충분히 하면서 내가 결론을 냈어야 그래서 내 결론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시험 정도에서는 그 정도 호흡을 묻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네, 그래서 생기는 일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을 때 특정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파악하려는 뭔가 그런 독서도 있어야 되는데 분명 국어나 영어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로 물어봤을 때는 더더욱 그게 단점이 드러나는 거죠. 특정 부분을 물었다고 해도 글 내에서 주어진 지문 내에서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특정 표현 때문에 찝찝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선택지 2개에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달래꽃 얘기를 해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 같은 학생은 어떤 경우를 걱정하냐면요. 혹시 이 화자가 진짜 쿨한 사람인 거 아닌가? 그냥 진짜로 멋있게 보내주는 건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문과적 과목 접근할 때.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자면은 어떻게 해주면 좋냐? 그런 고민을 많이 갖는 학생들한테 꼭 하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긴 합니다. 지문을 한 번만 읽고 문제를 싹 다 풀어서 정답률이 80%는 나오게 해라를 강조해요. 이런 친구들은 그렇지 않으면 중심을 못 잡아요.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어떻게 됐었냐면 앞의 내용도 고려하면서 뒤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한 번만 읽어야 되니까. 한 번만 읽어서 나는 그 문제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려고 저도 모르게 노력하더라고요. 저한테 조언 들은 학생들한테는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일단은 그 친구가 그 못 넘어가는 그 부분을 제가 일단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명 속에 반드시 앞에 내용이 근거라고 그냥 알려줘 버린 것 같아요. 너가 지금 보는 부분은 C 부분인데 A, B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C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너가 잘못 생각한 다른 뜻이 아니라 라고 이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줘야 풀리는 학생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 C에 대해서 문제에서 묻거나 너의 눈을 사로잡은 부분이 이 C뿐이라 하더라도 너는 A, B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C를 이해해야 되는 거다. 자꾸 이 C가 눈에 걸렸다고 해서 여기에 가만히 멈춰서서 이것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안 되거나 잘못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짚어줬던 것 같고, 안 좋은 설명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 맞추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만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러면은 그 계속해서 찝찝함만 남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주위에서 제 주위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이 다 어릴 때 어떤 선생님들이었냐면 빨리 풀어서 빨리 답을 내려 이것만 강조하시는 분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관심을 안 가져주셨어요. 문제를 틀려오면은 혼나거나 가르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맞추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셨던 것 같아요. 제어를 가르쳐줬던 분들은. 근데 제 생각에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글을 읽을 때 어떤 독서를 했냐를 안 따지니까, 아 그러면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가? 라고 해서 내 방식 자체가 풀이 방식이 틀렸으니까 다른 풀이법을 그냥 적용해 보면 되겠구나. 그냥 예를 들면 요령 피우려고 하는 거죠. 이 단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 저 단어 나오면 저렇게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요령을 찾는 학생이 되더라고요. 이제 영어나 국어는 사고적으로 좀 괴리가 있으니까 이거 어려워해서 막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영어로만 표현되어 있는 게 내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드에 빠지면서 영어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미드를 어렸을 때 한글 자막이 있는 상태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영어 스승님이 탁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원어로 들을 줄 알면 뉘앙스가 다르고 훨씬 재밌다. 그 순간 저는 듣기 공부에 엄청 꽂혔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강조하셨던 게 그거였거든요. 결국에 정확히 들으려면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하기에도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드를 듣고 똑같이 대사를 한번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주도하에 회화하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진행하는 것 같고, 남 주도하에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원래 더 어렵잖아요. 네. 그거는 좀 버벅거리기는 하는 정도. 네. 다른 것보다 그 질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과형, 문과형이라는 그 형이 실제 타입이 있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걸 누군가가 함부로 정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를 정해주는 게 보통 가르쳐 봤을 때 어떤 평가지를 가져와서 혹은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평가를 해봤을 때 점수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점수라는 게 분명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냐를 평가를 해주는, 보여주는 수치기는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모든 걸 그 학생을 표현해주는 그 표현 자체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이과형, 문과형으로 나누는 것 자체는 사실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이과형 머리라고 해서 언어나 국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은 착각이자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면은 뭐 감성적인 접근이 전혀 필요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성을 좀 배제를 해야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가끔가다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너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절대 감정을 싣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거기에 굳이 감정 소비를 하지 마라. 다른 걸로도 스트레스 받을 게 많은데 왜 그거 안 풀린다고 너의 감정까지 끌어올리냐. 네, 제가 실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학을 좋아하면 비문학을 좀 더 선호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건 전혀 상관없나요? 비문학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본인이 자주 하는 사고를 쓰게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자주 쓰고 있던 사고방식을, 즉 어떻게 보면은 그게 편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흔히 말하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과형 사고를 하는 학생은 문학이 문제지 비문학은 사실 문제가 아니야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문학은 아무래도 사실과 그 주장, 근거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문학적인 얘기도 화자의 감정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길 바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제로 되면은. 다만 거기에 드러난 텍스트와 단어들이 근거가 되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누군가가 질문으로 만들었을 때는 논리적 시스템에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닐지라도. 그러면 논리적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면은 당연히 수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과적 사고를 한다고 해서 국어나 영어가 잘 늘지 않는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는 합리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이신 강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수학과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